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마음 치유소.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화면에 불이 탁 들어옵니다. 기다리던 연인에게서 온 메시지죠. 네, 아주 마음이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딱 두 글자네요. 이응, 이응. 아, 이응. 그거 참. 평소라면 막 길게 이어졌을 대화가 갑자기 뚝 끊기고 1시간이 지나도록 추가 메시지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뱃속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주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화가 났나? 뭐 그런 생각들이요. 맞아요. 요즘 나한테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 혹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이런 숨막히는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 롤러코스터의 탑승객이 아니었던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보는 일이니까요. 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아주 작은 위협의 신호도 엄청나게 증폭해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특히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핸드폰을 엎어두지만 사실 온 신경은 다시 화면이 언제 켜질지에 쏠려 있죠. 눈은 계속 핸드폰을 향해 있고요. 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캄캄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의 풍경, 관계 속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근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아주 취약한 심리 구조를 짚어내고 있어요. 단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불안이 뇌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아주 차분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의문부터 던져보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딱 띄워놓고 보면요. 네, 있는 그대로 보면요. 상대방은 그저 타자를 덜 쳤을 뿐이고 답장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입니다. 이건 아주 건조한 물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실일 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소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사랑의 부재라는 아주 거대한 결론으로 비약시켜버리는 걸까요? 그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형체가 없죠. 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맹수가 덤불 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생존에 가장 위험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불확실해서 두려운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어떻게든 내 눈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형의 데이터로 변환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아,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서 데이터를 막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윤창섭 작가의 글을 보면요. 네. 우리가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수치화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루에 먼저 연락하는 횟수라던가. 메시지의 평균 글자 수 같은 것도 있죠. 맞아요. 주말에 나를 만나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치 엑셀표 정리하듯이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적인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네, 어떤 점이죠? 우리는 뇌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집한 이 수치들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크기라고 완벽하게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수치가 곧 사랑의 크기다. 이렇게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마다 사랑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시스템의 규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증명은 끊임없는 언어적 확인일 수 있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일 수 있겠죠. 네, 묵묵히 일상을 공유하는 책임감이거나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어요. 오, 어떤 비유죠? 방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고 싶으면 온도계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불안에 빠진 우리는 온도계 대신 30cm짜리 플라스틱 자를 들고 와서 방바닥의 길이를 재는 겁니다. 아, 자를 들고 온도를 재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러고는 바닥 길이가 짧은 걸 보니 이 방은 차갑게 식어버렸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도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는데 말이에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걸 우리 심리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더 명확해져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지금 성실함이나 책임감이라는 온풍기를 틀어놓고 나름대로 방을 열심히 덮이고 있는데 나는 연락의 빈도라는 엉뚱한 자를 들이밀면서 왜 이렇게 춥냐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상대의 온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측정 도구가 상대의 열기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구의 문제인 거죠.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연인에게 무의식적으로 들이밀고 있는 자신만의 낡은 자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예요.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지. 내가 온도를 자로 재고 있었네? 라고 완벽하게 납득을 하잖아요. 이성적으로는 다들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왜 막상 연인의 연락이 딱 끊기는 상황이 오면 이 이성적인 깨달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전화기를 붙잡고 막 확인하려 드는 걸까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뼈저리게 다른 거죠?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요. 그 불안이 이성을 관장하는 뇌의 표면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뇌의 아주 깊고 오래된 영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 뇌의 아주 깊은 곳에서요? 네, 작가의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끊임없는 의심과 확인의 기저에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애착 손상, 즉 과거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상처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군가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았거나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철저히 외면당했던 경험 같은 것들 말이죠. 맞습니다. 뇌는 대단히 훌륭한 생존기계거든요. 생존 기계요? 네, 과거에 당신이 버림받아서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면 뇌는 그 고통을 죽음의 위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억에 아주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죽음의 위협 수준이라니.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아주 예민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작은 신호에도 그렇게 민감해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눈앞의 연인이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뇌는 과거의 그 고통이 다시 온다. 당장 조치를 취해라. 라며 웽웽 사이렌을 울려버리는 겁니다. 아, 텍스트에서 이 불안을 단순히 성격이 예민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하는 보호 본능이라고 다정하게 제정의한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인 거죠. 나도 모르게 가동된 생존 시스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만약 이게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라면 내가 연인에게 나 아직 사랑해? 라고 묻고 응, 당연히 사랑하지 라는 답을 들었을 때 경보가 확 꺼지고 완전히 편안해져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맞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불안해져서 다른 방식으로 또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이 안도감은 왜 이렇게 금방 휘발되어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애착 불안이 만들어내는 가장 끔찍한 함정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요. 네. 우리가 연인에게 사랑을 확인받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분비되면서 불안이 싹 가라앉습니다. 일종의 심리적 진통제를 맞는 거죠. 아, 진통제요? 그런데 진통제는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하잖아요. 약효가 떨어지면 불안을 일으키는 코르티솔 수치가 다시 치솟고 뇌는 아까 그 도파민을 다시 얻기 위해 더 강도 높은 확인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끊임없는 확인 작업이 사실은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통제에 점점 중독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외부의 변수, 즉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완전히 외주져버린 상태인 거예요. 안정감을 외주졌다. 참 와닿는 표현이네요. 하지만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오늘 유독 회사 일로 피곤해서 말투가 무뚝뚝해지면 내가 어제 확인받았던 그 견고해 보이던 사랑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외부에서 구하는 안도감은 필연적으로 더 큰 목마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내 조기경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진정한 확신은 결코 타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오직 내 안에서,
나의 상처를 내가 스스로 직면하고 다독이는 과정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불안의 메커니즘이 진통제 중독과 같다는 것, 그리고 그 뿌리가 과거의 상처라는 것까지는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네, 머리로는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죠. 당장 오늘 저녁에 연인이 평소와 다르게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속에서 또다시 불안의 사이렌이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죠. 이 끌어오르는 불안을 어떻게 멈추고 치유의 첫걸음을 떼야 합니까? 윤창섭 작가의 글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이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사실과 해석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훈련이에요. 사실과 해석의 분리요. 말은 참 쉽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뇌의 사이렌이 막 울리는 비상사태인데 그게 이성적으로 분리가 되나요? 무척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원문의 텍스트를 한번 분해해 볼까요? 네, 해보죠. 연인이 내 메시지를 읽고 3시간 동안 답장이 없다. 이것은 온도나 습도처럼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현상 그 자체죠. 그렇죠. 3시간이 흘렀다. 이건 팩트죠. 그런데 여기에 나의 뇌가 개입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다른 사람과 있는 건가?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불안이 데이터를 이리저리 조합해서 창조해낸 한편의 비극적인 해석이자 시나리오일 뿐이죠. 듣다 보니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기능이 떠오르네요. 오, 자동 완성 기능이요? 네, 내가 그냥 연락이라는 두 글자만 쳤을 뿐인데 내 스마트폰이 과거의 검색 기록, 즉 과거에 상처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락 두절, 이별, 배신 이런 단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나는 그 자동 완성된 단어를 보고 마치 그게 연인의 진짜 속마음인 것처럼 덜컥 믿어버리는 거죠.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알고리즘 비유 아주 적확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연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자동 완성해버린 과거의 홀로그램을 더 씌워놓고 허공에 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허공이 되고 화를 낸다. 네, 현재의 무고한 관계를 과거의 낡은 상처로 벌주고 있는 셈이죠. 현재의 관계를 과거의 상처로 벌주고 있다. 이 문장은 정말 아프면서도 묵직하네요. 마음이 뜨끔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뇌가 이 비극적인 결말을 자동 완성해버리기 전에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차단해야 합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알고리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이요? 네, 불안이 치밀어 오르고 숨이 가빠지는 그 찰나의 순간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잠깐, 답장이 늦은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마음이 식었다는 건 철저히 내 해석일 뿐이야. 이 두 개는 다른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딱 1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그 1초의 멈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냥 자기 암시 같은 건가요? 아니요, 철저한 뇌의 과학적 대처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편도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화가 나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이성을 관장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전두엽은 속도가 한참 느려요. 불안할 때 이성이 마비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전두엽이 느려서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며 갖는 이 1, 2초의 멈춤은 그 느림보 같은 전두엽이 부팅되어서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와, 멈춤이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이성의 뇌가 켜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죠. 자,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전두엽을 켰습니다. 사실과 나의 과도한 해석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막 폭주하려는 감정의 브레이크를 간신히 밟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를 넘으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불안의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일상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연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당장 뭐라고 카톡을 보내야 이 상황을 건강하게 풀 수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관계의 운명이 갈립니다.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면 이제 입을 열어야 하는데요. 원문에서는 이때 절대로 비난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되며 오직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공유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난의 언어와 공유의 언어.
일상에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우리가 불안에 잡아먹혔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보통 비난입니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이건 상대방에게 네가 틀렸고 네가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화법이에요.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분이 나빠서 방어하려 들겠죠. 맞습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변명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오히려 같이 화를 냅니다. 악순환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아, 내가 쏜 화살이 결국 나에게 다시 날아오는 거네요? 그럼 공유의 언어는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요? 공유의 언어는 화살의 방향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나에게로요? 네. 네가 오늘 평소보다 연락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과거의 예민한 상처가 자극받았나 봐. 그래서 나 지금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해.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아, 상대를 탓하는 대신에요. 네, 나의 연약하고 불안한 상태를 무장해제한 채로 고스란히 꺼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 완벽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실천이 어렵죠. 실제로 연인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진짜 정말 엄청나게 두렵거든요. 나의 가장 찌질하고 연약한 밑바닥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왜 유난을 떨어? 라고 무시해버리면 어떡하죠? 상처받을까 봐 두려우신 거군요. 네, 오히려 내 약점을 잡히는 건 아닐까요? 이 공유의 언어라는 건 정말 뼈를 깎는 용기가 필요한 일 같아요. 질문하신 그 두려움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건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공포를 동반하니까요. 맞아요. 너무 무섭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일 때 상대방의 뇌에서는 방어기제 대신 공감과 돌봄의 스위치가 탁 켜집니다. 돌봄의 스위치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의지해서 지금 아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상대방 역시 들고 있던 방패를 내려놓고 다가와 당신을 꽉 안아주게 됩니다. 아, 내가 방어벽을 먼저 허물어야 상대방도 무장해제를 하고 내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작가의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하루에 연락을 몇 번 했는지 영수증을 꺼내며 끊임없이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라 연약함을 공유하는 거군요. 네, 나의 연약함을 공유하고 그 위기를 함께 넘기면서 아주 천천히 벽돌처럼 쌓아 올리는 신뢰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생각이시죠? 우리가 누군가의 연락 하나에 밤잠을 설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며 이토록 괴로워한다는 것, 겉보기엔 좀 집착 같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요. 네, 자책하게 되죠. 사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원문에서도 바로 그 점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이상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관계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다만 그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고 관계를 엉뚱한 절벽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연습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거나 상대방을 쥐어짜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온전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이 문장을 마음속에 부석처럼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었던 마음의 지도를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답장 하나에서 시작된 불안이 어떻게 무형의 사랑을 유형의 수치로 재단하려는 측정의 오류로 이뤄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도구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작동하는 내 과거의 상처, 즉 엇나간 보호 본능이 숨어 있다는 것도 해부해냈죠. 생존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는 생물학적인 1초의 멈춤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과 내 뇌가 자동완성해버린 비극적인 해석을 분리해내야 했습니다. 전도엽을 켜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향한 날선 비난 대신 나의 연약함을 부드럽게 내보이는 공유의 언어를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가 쌓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안의 정체를 해부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치유와 소통의 기술까지 아우르는 훌륭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단단한 닻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안정될 자격이 있습니다. 원문의 이 따뜻한 문장을 당신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기 전에 이 모든 내용을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생각 실험이요? 기대되네요. 우리의 뇌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사소한 행동을 이별의 징후로 자동 완성한다고 했었죠? 네, 부정적인 쪽으로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비틀어버리면 어떨까요? 연인이 보낸 늦고 짧은 답장을 보면서 해석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요. 넘어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엄청 바쁘고 지치는 상황인데도 나를 잊지 않고 어떻게든 답장을 쥐어짜냈구나 라며 내 맘대로 사랑의 증거를 자동 완성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야, 그거 정말 멋진 발상의 전환인데요.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주도권을 쥐고 매일매일 내 연인의 행동에 의도적으로 다정한 주석을 달아준다면 과연 한 달 뒤, 1년 뒤 당신의 관계는 그리고 당신 내면의 온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불안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사랑의 증거를 스스로 발명해내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거네요.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떨지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 안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 말고요. 불안 대신 다정한 해석을, 의심 대신 단단한 신뢰를 용기 있게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빛을 비춰본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전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